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도봉농원 아미고 모임 이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이 장일 위원장은 저하고 한 10여 년 전에 그 정치적으로 좀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 이번에 와서 들으니까 아예 컷오프가 돼서 경선에도 참여를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하여튼 정치판에서는 대의명분과 새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의명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새에 밀려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세력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번에는 좀 억울하게 당하셨지만 그런 불이익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분과 세를 적절하게 잘 구축하는 그런 활동을 여기 함께 계신 분들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2년 전 대선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7년 전 대선 이걸 보시면 종북 주사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유리해도 정상적으로 선거에서는 정권 못 갖는다는 거를 절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사실 우리가 불리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변변한 후보도 한 사람 당에서 배출하지 못해서 결국 막판에 양자 입양하듯이 윤석열 후보를 입당시켜서 출전시켰잖아요. 반면에 저쪽은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대세를 형성해서 왔기 때문에 좌파들은 자기들이 꼭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자기들이 정권 잡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2년 전에 절감했을 거예요. 7년 전도 보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임기를 다 마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이 좌파들한테 우리가 문재인이 같은 자한테 정권을 뺏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을 해서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고 얼렁뚱땅 2달 만에 뭘 해야 정권 탈취가 가능하다. 이거가 좌파들이 7년 전에 자기들이 몸으로 배운 거고 2년 전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져버리니까 결국 이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듯이 8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은 동시에 우리 자유파 윤석열 정부의 주축 세력인 자유파가 일시적으로 붕괴하고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런 틈을 노려서 2달 만에 얼렁뚱땅 하여튼 선거를 치러야 다시 정권 탈취를 할 수 있다. 이재명의 선거 전략이 딱 그겁니다. 조국의 선거 전략이 딱 그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감옥 안 갈 수 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자유파한테 다시 정권을 뺏겼는데 그것을 제일 안타까워하는 집단은 문재인이 이재명이 집단보다도 더 안타까워하는 거는 김정은이 집단입니다. 자기들이 문재인이 같은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9.19 군사합의 덜럭 만들어가지고 거의 우리 무장해제 시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얼마나 선전을 해댔습니까? 신사적이다, 스마트하다, 이 사람은 북핵 핵 문제를 확실하게 포기할 의지가 있다. 온통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해대는 남한 대통령을 저 김정은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5년 정말 좋던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서 다시 완전히 목줄이 죄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굉장히 지금 다급해져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언제 감옥 갈지 몰라서 다급해져 있고 김정은이는 언제 체제가 무너지고 자기가 죽을지 몰라서 다급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조국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을 하고 다시 정권을 탈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짜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의 탄핵 정국이에요. 그런데 8년 전에 우리가 얼떨결에 당했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다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정말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도 먼저 탄핵당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야말로 탄핵 자체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탄핵 과정도 비정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몰랐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하다가 당해버렸는데 이제 8년 전의 경험에서 우리가 많은 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는 탄핵당할 만한 법률적인 사법적인 잘못을 해야만이 탄핵당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은 시키고 싶은데 8년 전처럼 얼렁뚱땅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적인 잘못을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지금 꼬투리를 잡아왔던 거예요. 처음에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로 지목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날 털어봤자 뭐가 안 나오잖아요. 문재인 때 2년간을 윤석열 총장 죽이려고 온갖 것 다 해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털어야 털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쪽은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도 털어봤자 털 게 없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도 막상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봐도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좌파들이 건수다라고 잡은 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에요. 그것도 해병대원 순직 그 자체만으로는 무슨 큰 그런 정치적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이 좌파들이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밀어붙여 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특검법 전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다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경찰 수사도 끝났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외압을 넣었다거나 압력을 가했다거나 그런 일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 분위기는 막 고조시켰는데 그리고 촛불 들고 좌파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막 탄핵 촛불을 들어 올리기는 했는데 뒷심이 딸려서 지금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일단 계속 밀어붙여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호흡 조절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앞에서 달려오는 좌파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앞에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공산당, 종북 주사파들은 별로 안 무서워요.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막아낼 수 있고 격퇴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당했냐 하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자가 갑자기 막 칼을 꺼내서 찌른 거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뒤에 있던 자가 총질을 하는 바람에 쓰러져 버린 거거든요. 김무성이, 유승민이 같은 자들. 그러니까 늘 무너질 때는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의 부역자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새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기 전부터 내세운 제1호 공약이 해병대원 특검법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내용은 좀 달라. 저쪽은 좌파들이 지그들이 추천하겠다는 거고 한동훈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누가 추천하든 결국 누군가가 특검이 돼서 수사하기 시작하면 그건 특검이에요. 그러면 특검 전국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한동훈의 꿈은 당대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되려면 인기가 별로 없는 윤석열의 쫄개로 돼서는 대통령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진작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는 다르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을 그동안 구사를 해온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이한테 특히 왜 그게 더 필요하냐 그러면 사실 정치인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한때 동지였다가 또 한때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그런 정치 이력은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이력이라는 건 그저 검사 시절에 수사 좀 했다는 건데 그건 거의 100%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윤석열 검사 부하 검사로서 경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선동적이고 자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한동훈은 윤석열 똘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쫄개라는 이미지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거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그래 한동훈이가 다음 대통령 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그러니 한동훈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실질적인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하고 싶은 대로 헤쳐나가고,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그걸 서포팅 해주고 쫓아가는 식으로 이제 전국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들은 지금 대통령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거고, 이것은 우리의 그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헌법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란은 없어지죠. 대통령이 한동훈이 하자는 대로, 한동훈이 뜻대로 다 해주는데 분란이 있을 게 있나요? 분란은 없어지지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정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나머지 하나는 한동훈이 선택하는 거죠. 여당의 대권 주자가 대통령과 갈등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1997년 그리고 2002년 두 번 다, 그때 누구나 다 이해창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창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이해창 대세론을 가져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누구나 다 이해창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졌어요.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내내 싸웠어요. 한 번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박근혜 당시 대표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어요. 4대 강도 반대하고 저 세종시 행복도시도 반대하고 사사건건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하게 이명박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최대한 피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질 않았어요.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 당의 수석당원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우리가 다 그거를 계승하고 심판받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10% 지지율밖에 안 나왔지만 당에서 쫓아내지 않고 당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로 모아졌던 거거든요. 반면에 그때는 탄핵 이후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를테면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홍준표는 후보가 되자마자 탄핵당한 대통령 자기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출당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탄핵을 당해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쫓아낸 홍준표한테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투표를 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안철수 찍고 말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두 표가 다 갈라져 버려가지고, 사실은 두 개가 합쳐만 졌어도 그때 문재인한테 정권 안 뺏겼던 건데 문재인이 41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그때 24점 얼마 나오고 안철수가 21점 얼마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통령과 정면 대결하면서 뭔가 이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여당 후보들은 한 명 예외 없이 다 망했어요. 지 혼자만 망한 게 아니라 당도 망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진짜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이런 이 전략을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우선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어렵고, 된다 한들 대선 승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이거를 다시 관계 회복을 할 거냐? 아니 대통령도 한동훈도 다 큰 사람들인데 이걸 누가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이럴 일은 아니에요. 이거 정치인은 정치적 행동으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딱 하나 있어요. 한동훈이가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 해병대원 특검, 그거를 포기하면 돼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해병대원 특검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탄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정복주사파들이 억지로 지금 잡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범여권 자유파라면은 내용 떠나서 이 특검의 의도가 대통령 탄핵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만 되는 거예요. 먼저 반대를 해야 이게 자유파예요. 그럼 내용을 따지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라, 따지는 순간 좌파들의 프레임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그런 잘못을 범해서 지금 이 좌파 프레임에 자칫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특검법을 대통령이 2차례나 지금 거부했는데 둘 다 그래서 표결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아니라도 받을게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어디로 도망가요? 꼼짝없이 야당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시작되는 거야. 탄핵의 문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이 위험한 짓을 지금 한동훈이가 오로지 대통령과 차별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은 가끔씩 보면 자기가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정 변경도 있잖아요.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 내가 2달 전에는 제3자 추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이미 특검법 2번이나 부결됐고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되니 보니까 외압도 없는 것 같다. 그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무슨 이런 거는 보니까 저 민주당 쪽에 공작인 것 같다. 이거 지금 권성동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3자가 아니라 제4자, 제5자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주장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 버리면 끝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잘못될지도 몰라라고 불안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가장 큰 박수 보내지 않겠어요? 한동훈이한테. 결단이다 말이지.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이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 풀어줄 수가 없다. 한동훈이가 계속 고집 부리면 한동훈이야말로 위험해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수처 수사건 또는 그 임성근 구명 로비라고 하는 것이 실체 없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특검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한참 있다가 판결이 나는 것이고 특검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고 일단 특검이 시작되는 순간 탄핵을 향한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지금 한동훈이는 자기도 죽고 대통령한테도 상처를 주고 자유파에게도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줄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 이거를 계속 고집 부릴 거냐. 지금 전국의 핵심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병대원 특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좌파들은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만 나서는 게 아닙니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탄핵하자고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의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 먼저 분위기 띄우고 군불 떼고 촛불 먼저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명, 2명 결합하다가 이거 좀 밀어보면 될 것 같다 싶을 때 슬그머니 문재인이가 나와서 그 과실을 문재인이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8년 전에. 그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좌파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주사파 수백여 개의 단체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김정은 집단, 이런 것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여요.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대통령, 당, 그리고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 우리도 단체를 따지면 수백 수천 개의 자유파 단체지만 이게 완전히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데 그 따로 놀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당이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단체들을 자꾸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밀어내서 그래요. 손절하겠다 그러고 뭐 구구들은 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우리가 또 그 이전부터 30-40년 동안 좌파들이 끊임없이 그 문화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지상파, 종편, 라디오 이게 전부 다 좌파들한테 뺏겼어요. 뺏겼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자유파가 정말 생존을 하기 위해 해서 찾아낸 거가 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파의 활동가들만 유튜브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 좌파들은 유튜브를 완전히 개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유튜브가 TV, 라디오, 신문 전부 합친 것만큼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전의 대선은 자유파 유튜브한테 자기들이 졌다. 또 텔레비전도 자기들이 장악하고 라디오도 장악하고 신문도 장악하고 다 장악했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게 어디냐? 유튜브를 자기들이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 지고 난 다음에 이 유튜브에 집요하게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튜브 진영이 5대5나 6대4 정도로 오히려 우리 자유파 쪽이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요. 오히려 그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손절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김어준이 유튜브에 나가요. 한 몸처럼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는
그야말로 돌멩이 하나라도 다 끌어 모아가지고서 우리 무기로 써야 되잖아요. 그 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유파는 이 전쟁터에 잘생긴 돌멩이, 못생긴 돌멩이 지금 고르고 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잘생긴 돌멩이는 여기 계세요. 저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진짜 못생긴 것들이야. 그런데 저것들이 신세도 모르고 자기 처지도 모르고 자꾸 뭘 바깥을 밀어내려는 거야.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은 극우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고 하는 과정에서 광화문 국민혁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유파 유튜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2019년에 광화문 국민혁명을 할 때 보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이 연일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가 당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광화문에 집회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거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서 각 당협위원장들이 뭐 당원들을 버스로 실어 오르고 뭐 이거 다 했어요. 보고도 자기들이 다 했어. 그거 낑 모아봤자 몇 명인 줄 아세요? 5천이 안 돼요. 5천. 그러니까 자유파의 이 엄청난 잠재력을 자기네 자산으로, 국민의힘의 자산으로, 당대표 또는 당 대선 후보의 자산으로 써야지 이게 힘이 있는 건데 이것들 다 자꾸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지그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뭐 그래봤자 선거 때면 지그들이 우리 찍지. 그야말로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고 집도끼 취급하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야, 뭐 우리 마음대로 공천하면 지그들이 우리가 공천하는 사람 찍지 어디 가겠냐. 수도권에서는 1000표 2000표로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전체 투표의 차이는 5%에 불과해요. 의석수는 192 대 108이지만 투표량으로 따지면 5%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에서는 다 1000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데 그런데 수년간 수십 년간 고생한 사람들 턱 컷오프 시켜버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 따르도 몇백 명 표는 어딘가로 간다고요. 투표날 차라리 투표 안 하고 산에 가지. 그러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해적인 행동들을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지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짚어서 다시는 그런 잘못 하지 말자고 하는 거가 백서 작업이에요. 백서 작업이 끝났는데 공개를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당을 그대로 두고 뭐 우리가 2년 후 지방선거 승리,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한동훈이는 당헌 당규상 정해진 기간을 다 채워도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1년 반도 대표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와 당은 그 이후에 당 지도부가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뭐 당을 어떻게 하든 이거는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났고 이걸 뒤집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건 내버려 두고 오히려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을 정말로 준비하려면 대통령과 당과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 리더십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지방선거 지휘를 맡기고 대선 관리를 맡기고 그 과정에서 출중한 대선 후보들이 우리 당에 많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은 다 이재명이가 경쟁자 될 만한 것들은 다 죽여가지고 이재명이 하나밖에 달랑 없잖아요. 정말 취약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기회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해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싸움은 이제부터다. 총선 10번 져도 대선 한 번 이기면 돼요. 총선 10번 져도 대선 한 번 이기는 거가 중요합니다. 대선을 지면 다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패배가 뼈아픈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192석 직원들이 갖고 있으면 뭐해? 대통령 거부권과 108명만 똘똘 뭉치면 다 악법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 놓고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총선에서 우리가 정말로 완벽한 승리 이걸 해내면 된다. 그런
전략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일단 마무리합니다. 박사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우파는 여태까지 보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요즘 봐서는 우파가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는 서로가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경에는 박사님도 분명히 방송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이를 아까운 인재를 쓸 게 아니라 원희룡이를 쓰고 총선 때는 총선 본부장을 한동훈이를 써서 투톱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한동훈이를 엄청 인재로서 아끼고 우리가 좀 더 아껴서 쓰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은 굉장히 한동훈이를 좀 저거하게 보고, 저도 한동훈을 지금 현재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에 한동훈이 아니면 우리 우파에 무슨 대안이 있는지, 정말 원희룡이랑 이런 분들도 아주 국민의 그 지지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전 우파에 정말 지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걱정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박사님의 그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김기현 체제가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김기현 체제를 우리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때 저는 비대위라고 하는 거,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까지를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천을 하다 보면 어쨌든 손에 피를 많이 묻히게 돼요. 10명의 후보 중에 한 5명을 컷오프하면 5명으로부터 공격받는 거고, 5명이 공정하게 경선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 공천을 책임지고 관리할 비대위원장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단단하게 당금질된 사람도 상처는 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치 초짜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는 원희룡이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원희룡 비대위원장 카드를 제시한 거고, 총선은 우리 경우에는요, 여당이지만 바람 선거를 해야만 됐어요. 여당은 보통 조직 선거를 한다 그러는데, 조직을 정북 주사파들한테 다 뺏긴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여당으로서의 전통적인 선거 방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람몰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바람몰이를 할 때는 선대위원장이 아주 새로운 정치 신상품이 나서서 그 신선함을 가지고 바람몰이를 1달 반 정도만 해주면 돼요. 선대위원장은 몇 달씩 하는 거 아니에요.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자, 이제 선거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그때부터 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되거든요. 이 1달 반 정도면 한동훈이가 아무리 정치 초짜래도 그 신선한 상품성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허점이 드러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경험이 많고, 사실은 원희룡이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많아요. 당 생활 25년 하면서 주로 비주류 하면서 모든 상처들이 옹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천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으로 투톱으로 가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게 거꾸로 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제가 그렸던 구도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지금도 작년 말에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체제로만 갔어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과반 이상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질문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때는 한동훈이를 상품으로 얘기하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아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보면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한동훈이를 선대위원장으로 한두 달만 딱 썼으면, 그러면 한동훈이는 선거 이긴 다음에 다시 내각으로 복귀했거나, 또는 선거 이기는 과정에서 비례대표가 됐거나 뭔가 하여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받을 일이 없죠. 오히려 선거에 승리를 이끈 사람이니까 원희룡과 함께 한동훈이도 같이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순을 잘못 받고 포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상품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망가진 상품이니까 폐기하자, 버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래도 한동훈의 상품성이 있으니까 이거 잘 세탁해서 다시 쓰자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논평을 하면서 당대표로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한동훈이한테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상처받고 얼룩졌다. 그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세탁해서 털어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논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3년 후에 대선 치러야 되는데 여전히 한동훈이가 제일 대중적 인기가 높다, 지지도가 높다. 대선 후보로 한동훈이만한 사람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 2년 전에 우리가 정권을 탈환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윤석열 후보가 11월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 당에 들어온 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3월에 있었다고 치면 대통령 선거 10개월 전에 영입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이 선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후보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말고는 다 쳐버렸기 때문에 저건 이재명이 하나가 달랑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앙상한 가지에 마지막 잎새처럼. 근데 저게 언제 감옥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걱정해야 될 거, 후보감에 대한 진짜 걱정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꼭 원희룡이다 나경원이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번에 3.1 청문회 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후보자 3.1 청문회 했잖아요. 3일 동안 꿋꿋하게 당당하게 버텼잖아요. 그걸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 이준석 대통령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들을 막 우리 고성구TV 댓글창을 해서 했어요. 아니 스타가 별 겁니까? 한동훈이가 처음에 그 스타로 되는 과정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좌파들이 깜짝깜짝 대면서 시비 걸 때 톡톡톡톡 쏘면서 야 이거 한동훈이 싸움 잘하네? 야 말은 맞네. 이러면서 갑자기 인기가 쭉 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후보 하나 키우는데 2, 3년씩 걸렸어요. 최소한. 장관도 시키고 총리도 시키고 뭐 각종 신문에 인터뷰를 뭐 여러 수십 번을 해야 사람들한테 비로소 그게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미디어 정치 시대고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은 전국적 스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스토리만 있으면. 그래서 누가 언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좌파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혜성처럼 나타나려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밟아버릴 거니까. 거기는 완전 일극체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일극체제는 아니니까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가 확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동권에는 과거에 NL과 PD가 두 주축 세력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종북 주사파 NL계가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 가지고는 국회의석 한 석도 못 얻을 것 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그들이 정치권에 다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어찌 보면 거의 씨가 말랐거든요. 그리고 비주류인 이재명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제 장악이 돼 있는데 또 한 축인 PD 계열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또 다른 운동권 좌파 종북 세력의 그 이진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좌파 쪽 예를 짧게 말씀드리면 PD 계열은 막스 레닌주의의 전통을 잇는 거예요. 이제 PD 그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처음부터 별로 없었고 민주당 쪽에는 주로 NL 계열이 많이 있었어요. NL 계열이 많이 있었는데 이 NL 계열도 그러니까는 주사파 계열이죠. 주사파 계열도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중 이전부터 반미 자주화 투쟁을 해왔던 계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김근태로 쭉 해서 지금의 우원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계열입니다. 이게 민평련이라는 개파 조직으로 연결되어 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이 세력도 아니에요. 이 세력도 아니고 그냥 북한 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잡동사니 세력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종북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종북 세력의 그 조직이 통진당이고 이석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따지면 한편으로는 조폭과 연계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그 통진당과 연계되어 있는 이 잡종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의 쫄개 들인 친명계도 이게 운동권 족보는 별로 없어요. 운동권에 무슨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어쩌다가 여기 또는 이리저리 다니다가 여기인데 그 본질이 종북이라고 하는 데 있다. 그런 점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국민의힘으로 와서 보면 PD 계열이 일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데 크게 전혀 다른 두 개의 PD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PD였던 사람, 하나는 여전히 PD인 사람이에요. PD는 뭐냐면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는 칼 막스와 레닌의 그 정통 좌파의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운동권에서는 이 주사파한테 밀린 사람들이죠.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제야 운동권은 주사파가 완전히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밀려버린 비주류 세력이 됐어요. 그 비주류 중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공개적으로 나는 옛날에 공산주의자였는데, 빨갱이였는데 내가 혁명을 포기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나는 지금 자유우파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입니다. 이 사람은 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좌파도 감히 명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좌파 활동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저장 선언을 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막스주의자였는데, 레닌주의자였는데 소련 붕괴되는 걸 보면서 내가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또 옛날에 제야 운동할 때 무슨 주류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PD적인 성향, 좌파적 성향을 가지면서 한동훈이 주위에서 훈수질하면서 뭘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중권이니 김경률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도 보면 운동권에 족보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그 근처에서 좀 놀았다는 정도지. 그래서 지금 장일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종의 흐름들이 지금 당의 당권파로서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운동권이었던 적도 없고 한동훈이가 좌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출세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검사로서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 승진하겠지 하고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았고 이재용이 감옥에 보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서 저는 한동훈이를 좌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우파였던 적도 별로 없어요. 원래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은 무슨 이념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면 검사로서 박근혜 때려잡아라 그러면 승진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때려잡고, 양승태 잡아넣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잡아놓고, 이재용 잡아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검사 시절 화양연화 시절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한동훈이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념적으로.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주변에 별것도 아닌 족보도 별로 없는 그 옛날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진중권이나 김경률이가 그럴듯하게 뭐 얘기를 하면 혹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김경률이 진중권과의 관계를 단절해라는 거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인적 관계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장인이 대표적인 친중파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진영구란 사람이. 그리고 비대위원장 때 비서실장을 제일 먼저 앉힌 김형동이가 또 대표적인 친중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지만 늘 경계해야 될 잠재적인 적국이잖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선거 때마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각종 중국발 그 압력이 들어오고 선거 해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차라리 확실하게 좌파든 우파든 어떤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면 그게 맞춰서 대응을 하겠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친중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진짜로 어렵고 위험해진다. 그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 제기로 제가 생각하고 매우 적절한 문제 제기다. 그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의도에 장기표 선생을
잠깐 만나서 대담은 아니죠. 뭐 워낙 지금 몇 달밖에 안 남았다고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짧은 대담을 했는데 그 대담 중에 장기표 선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평생 그 칼 막스주의와 하고 주사파와 투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 막스 공산주의 PD는 소련 붕괴 이후에 그것이 불가능한 헛된 이념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더 이상 증명도 필요 없다. 그래놓고 주사파는 설명할 가치도 없다 이랬어요. 이 두 가지를 부정한 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자기가 신문명 연구원을 20년, 30년 가까이 지금 해왔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표 같은 평생 운동가 입장에서도 칼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그리고 김일성 집단의 주체 사상은 30년 전에 폐기된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전히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설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란 말이에요.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동훈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30년 전에 관에 묻어서 장례식 치렀어야 될 이 낡은 이념들에 젖어있는 자들이 여전히 설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 정치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뭐 맨날 좌파들은 탄핵만 한다, 탄핵만 얘기하고 뭐 강행하고 거기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쳇바퀴 돌듯이 이런 정치의 답답함을 우리가 보고 분노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목을 딱 죄고 30년 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 구운동권 세력의 바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모든 비극과 정말 코미디 같은 것들이 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정치의 답답한 현실의 그 배경에 그 뒤에 바로 이런 구좌파와 종북 주사파의 그 책동과 바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점도 제가 마지막으로 꼭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